예. 화면으로 지금 바꿨는데요. 일단은 저희 다 이제 물리 탐사하시는 분들이니까 마이크로 사이즈믹 시그널은 아실 테고, 분류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발표 자료다 보니까 이제 배경도 막 나오고 사실 쓸데없는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스토리를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게 마이닝 쪽에서 적용한 연구인데, 이제 2015년대서부터 2017년 정도에 우리나라 방산에서 이제 붕괴 사고나 이런 것들이 꽤 종종 일어나 가지고, 이제 방산 안전법도 이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세이프티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기술 개발하는 과제에 제가 이제 위탁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중에 이제 연구에서 이제 뭐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에다가 지옥본 설치해 놓고 시그널 다 컬렉션하고 장비들 세팅하고 이런 것들 다 했고, 이제 거기 이제 뭐 무선 통신도 있고 뭐 유선 통신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지오제니에서 이제 담당하고, 이제 저는 기록되는 시그널들이 이제 워낙 많으니까 그걸 다 무선 통신으로 다 송신을 해가지고 이제 분석하려면 너무 로드가 심해가지고, 강산 안에서 걔를 클래시피케이션 해가지고 이제 필요한 신호들만 내보내는 걸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뭐 시스템 설명하는 내용들이고요. 뭐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결국 광산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뭐 과거의 어떤 여러 사례들을 보면은 마이크로 사이즈믹 이벤트들이 이제 광산에서 이제 들어오는데, 붕괴가 일어나는 그런 사고가 있었던 곳에서는 이제 붕괴 바로 직전에 마이크로 사이즈믹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는 현상들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붕괴를 미리 예측하고 이제 사고를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찰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안전 모니터링들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광산뿐만 아니라 뭐 사면 안전이나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이런 기법들을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산이라는 곳이 이제 진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폭약으로 이제 블라스팅도 하고, 기계 장비로 이제 드릴링도 하고, 이제 광석들 이렇게 긁어 모으는 작업도 하고, 이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자본들이 있는 그런 환경이라서 엄청나게 많은 시그널들이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이제 순수하게 안반이 이제 붕괴되는 그런 견조 현상으로 크랙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 마이크로 사이즈 이벤트들을 분리해내는 게 중요한 그 일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거고요. 이제 타겟은 저기 단양에 있는 석회석 광산에서 한 거고요. 뭐 센서 설치한 내용들이고, 데이터를 많이 얻었는데 2018년 10월부터 2019년 뭐 한 8월 정도까지 많이 얻어서 대략 한 17만 레코드. 이게 이제 디오폰이 임계치가 어 50mm 볼트였던가, 아무튼 임계치가 있어서 그 이상으로 들어온 신호만 들어온 신호만 0.5초 간격으로 얻었는데도 이제 17만 개 정도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사용한 거는 여기 빨간색 레이블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뭐 사실 테스트 데이터까지 다 포함한 기간이고요. 그 뒤에 조건은 정말 새로 들어온 데이터에 적용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적용을 해본 데이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 석회석 강산이 이제 굉장히 안전한 곳이라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마이크로 사이즈믹 이벤트가 별로 없다라는 게 문제가 돼서, 이제 결국 클래스별 데이터의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그게 이제 머신러닝 쪽 기술을 적용할 때 제일 취약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전에 이제 동해에 있는 석회석 방산에서 한번 붕괴 사고가 났었는데, 그때 우연히 이제 지진계들을 거기다 설치해 놨어가지고 붕괴 당시에 나오는 지진파들을 기록이 된 자료가 있어서 그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다른 광산이기도 하고, 이제 자료도 보면은 저희가 얻은 데이터는 0.5초 간격으로 끊어진 건데,
얘는 0.05초로 돼 있기도 하고 뭐 그래서 좀 문제는 있었지만은 걔를 인제 0.5초로 저희가 얻은 데이터 중에서 이제 그냥 거의 순수한 노이지한 시그널들 가져다가 그 데이터에 붙여 가지고 랜덤하게 붙여 가지고 시간은 맞추고 이제 앰플리튜드도 스케일링하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오그멘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얻은 데이터들을 보면은 뭐 블래스팅 시그널은 요렇게 생겼고 드릴링 그다음에 일렉트릭 노이즈, 스케일링, 뭐 마이크로 사이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다 일반적이지 않고 그 종류 클래스별로 쪼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는 있는데 대략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문헌상에 있는 이 비슷한 연구들에 대한 그 웨이폼도 보면은 뭐 약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분류할 때 인제 사실 대학원생이 열심히 매뉴얼로 이제 라벨링을 했는데 그 기준은 인제 그 작업 일지를 기준으로 하고 인제 파형을 직접 보고 판단을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작업 일지상에서 보통 이제 주간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드릴링이나 블래스팅이나 뭐 스케일링이나 이런 것들은 주간에만 나오게 되고 이제 작업 종료하고 사람들 다 퇴근한 이후에는 나오는 신호들은 이제 전기 잡음 아니면 그 균열에 의한 마이크로 사이즈믹 이벤트들이 그때 나오기 때문에 밤 사이에 나온 것들은 그런 이벤트들로 분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데이터들을 보면은 사실 예를 들면 드릴링이나 스케일링 이런 신호들이 엄청 많은데 다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략 한 1000개 정도로 샘플링을 해서 드릴링은 한 1030개, 뭐 스케일링은 1050개 하고 블라스팅 한 890개, 그다음에 노이즈는 870개, 그리고 마이크로 사이즈믹은 이제 요 단양 광산에서 얻은 게 69개 샘플, 그리고 동해 광산에서 얻은 게 367개 이렇게 얻어 가지고 총 뭐 400 몇십 개 정도 되는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뭐 아직 여전히 이제 다른 클래스들하고 비율이 좀 안 맞긴 한데 이제 요때 당시에 요 정도가 최선이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실 저희가 우리 스터디 주제는 딥러닝인데 처음에는 사실 딥러닝으로 잘 얘기 안 하는 이제 옛날 클래시컬한 모델을 썼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썼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어떻게 했냐면은 요 타형에서 우리가 매뉴얼하게 분석을 해서 어트리뷰트들을 몇 개를 추출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트리뷰트들이 뭐 예를 들면 이 시그널이 들어온 시간 길이, 듀레이션이나 아니면 이제 처음 임계치를 넘어서 피크 앰플리튜드까지 도달하는 라이징 타임이나 피크 앰플리튜드 크기, 그리고 인제 상대 진폭 그다음에 이제 진폭을 시간 간격으로 이제 접근해 가지고 수도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어트리뷰트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프리퀀시 정보가 중요할 것 같아서 프리퀀시를 써야 될 것 같은데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계산량이 좀 많아져 가지고 수도 프리퀀시라고 그냥 윈도우 줘 갖고 거기서 이제 이를테면 이제 어떤 임계값을 크로싱하는 값들을 카운팅해서 이렇게 넣는 방식으로 수도 프리퀀시라는 걸 넣고 저런 어트리뷰트를 사용을 해서 인제 처음에 랜덤 포레스트로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은 사실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전체 데이터셋을 인제 트레인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 수로 8대 2로 나누고 그다음에 인제 훈련을 시킬 때 인제 밸리데이션 세트도 따로 해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결과는 인제 요건 트레이닝 데이터 거라서 인제 잘 나와야 되는 건데 얘가 요 정도 나왔습니다. 액큐러시가 한 뭐 99% 정도, 프리시전 뭐 96%, 리콜은 97, 99 뭐 이런 식으로 트레인 데이터니까 잘 나왔는데 그래도 쪼끔 좀 이상한 것들은 있죠. 이거 혹시나 인제 컴퓨전 매트릭스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컴퓨전 매트릭스는 보통 인제 실제 정답 추가고 이 머신러닝 모델로 예측한 결과값하고 이제
오차 출력 비슷하게 해서 이 대각선에 있는 것들은 정확히 정답을 맞춘 거고, 이제 대각선 이외의 부분에 나온 개수들은 이제 틀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랜덤 포레스트 같은 모델의 또 장점은 이제 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기여한 그 입력값이 어떤 게 가중치가 높으냐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해보면은 이제 수도 프리퀀시가 제일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듀레이션, 상대 진폭, 수도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당연히 이제 트레이닝 결과보다는 별로 안 좋은데, 한 92% 정확도, 그다음에 프리시전 95%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것도 테스트나 결국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한 거는 뭐냐면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레이블링을 다 해놓은 데이터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한 건데, 애플리케이션 레이블을 안 한 상태에서 해놓고 나중에 검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적용을 했더니 이제 분류가 이렇게 이 기간 내에 쭉 됐습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빨간색이 이제 마이크로 사이즈믹 이벤트들인데, 뭐 대략 뭐 1개, 2개 이렇게 나오다가 어디 한 19년 6월 한 20 며칠 정도에 10개가 넘어가는 게 한 20개가 나왔는데, 이제 뭐 이상 신호죠.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근데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게 이상 신호가 아니었고 이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한계였는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서 어느 정도 작동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이제 마이크로 사이즈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실제로는 마이크로 사이즈 이벤트가 아니라 스케일링 신호였습니다. 스케일링 신호가 실제 보면은 마이크로 사이즈 이벤트랑 되게 비슷한 형태로 웨이브폼이 생겨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네. 실제 결과를 컴퓨터 매트릭스 보면 이렇게 나와서 뭐 이제 뒤쪽 기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면서 또 뭔가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마이크로 사이즈 이벤트랑 스케일 이벤트가 거의 유사하게 생겨가지고 오늘 제일 잘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연구를 하다가 이제 딥러닝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딥러닝을 사용을 한 거는 결국 이제 저희가 앞에서 썼던 랜덤 포레스트 사용한 방식은 우리가 이 기계학습으로 이제 얘를 분류를 할 때 필요한 속성들을 사람이 해석을 해서 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쓰는 방식이었는데, 딥러닝의 장점은 이제 그걸 사람이 하지 않고 그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걔를 다 자동으로 뽑아내서 분류를 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딥러닝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기로 했고, 뭐 이 웨이브넷을 쓰게 된 거는 사실은 공부하던 책에 웨이브넷이 소개되어 있는데 딱 보니까 이게 타임 시리즈에 사용이 될 수 있고 잘 된다고 해서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서 이제 학생이 해본 건데, 해보니까 결과가 또 의외로 잘 나와가지고 이제 뭐 발표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넷은 원래 이제 그 오디오 시그널 관련해서 뭐 생성하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딱 저희가 쓰는 게 결국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니까 구조적으로 잘 맞아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브넷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제 그 시계열자료,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보통은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계열의 그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그 타임 시리즈에다가 쓴 대표적인 그런 네트워크로 알려져 있고, 어, 이게 이제 그 원래 오리지널 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짧은 시간의 어떤 특성과 그 긴 시간의 특성을 다 반영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한 다른 그 발전된 네트워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웨이브넷도 이제 그런 걸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발전된 형태의 네트워크로 알려져 있고, 그 핵심적인 그 내용 구성 요소는 예, 그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이라는 기법인데,
컨볼루션이 보통 이제 그냥 동일한 크기로 계속 가는 데 비해서 얘는 이제 레이어를 올라갈수록 점점 이제 그 건너뛰는 간격이 넓어져 가지고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저의 낮은 층에서는 이제 굉장히 가까운 간격으로 있는 샘플들의 어떤 특성을 추출을 하게 되고, 위쪽으로 갈수록 더 넓은 시간대의 특성을 추출을 해서 이제 그 짧은 시간이나 긴 시간의 특성을 다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레지듀얼 블럭이라는 걸 기본 요소로 갖고 있는데, 레지듀얼 블럭은 이제 입력이 들어가면 앞서 봤던 그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하게 되고, 그 액티베이션 펑션이 하나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다른 하나는 시그모이드를 써가지고 두 개로 나오고, 얘네들을 곱해서 뭐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거치고 이제 그 인풋으로 들어왔던 게 스킵 커넥션처럼 이렇게 레지듀얼로 들어와서 더해서 아웃풋이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 원바이원 컨볼루션 한 부분에서 여기가 스킵 커넥션이군요. 스킵 커넥션으로 이렇게 따로 아웃풋이 이제 브랜치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레지듀얼 블럭이 이렇게 쌓이는데, 그 첫 번째 레지듀얼 블럭에서는 이제 좀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어떤 특성이 추출이 될 거고, 밑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 그 긴 시간의 특성이 추출이 될 건데, 요 스킵 커넥션을 통해서 그, 그 어떤 피처들이 이렇게 각각 다 나와서 합쳐지게 되고, 이제 레지듀얼 블락이 깊게 쌓이면서 이제 여러 시간대의 어떤 특징들이 다 합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네트워크들이,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들이 또 붙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해서 이제 뭐 일반적인 세팅으로 다 했습니다.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20번 쓰고, 아담 옵티마이저 쓰고, F4가 한 50번 정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고요. 오른쪽이 이제 그 결과 로스 펑션 값하고 뭐 F1 스코어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했고, 이제 밸리데이션 로스가 제일 낮은 부분에 이제 F4에서의 그 결과를 사용을 해서 적용을 했고요. 보시면 트레이닝하고 밸리데이션의 애큐러시하고 F1 스코어가 뭐 98.5, 96점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AUC 스코어라고 이제 또 다른 매트릭인데 그것도 잘 나왔고, 이제 컴퓨전 매트릭스를 보면 이제 여전히 이제 잘못 분류되는 것들이 몇 개 있기는 한데, 앞에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요. 비교를 해보면 이제 그러니까 라벨링이 전혀 안 돼 있던 기간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적용을 해본 결과가 이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고, 웨이브넷 이렇게 나와서 보시면은 이제 원래 드릴링인데 스케일링으로 잘못 분류된 게 뭐 226개 정도 됐었는데, 웨이브넷은 71개로 줄었죠. 그리고 스케일링을 노이즈로 분류한 게 141개였는데 35개로 줄었고, 물론 이제 드릴링을 노이즈로 분류한 게 늘어난 경우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좀 정확도가 향상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거는 아까 이제 그 플러스를 그 날짜별로 했을 때 이제 이 특정 날짜에서 요 마이크로 사이즈 믹이 뭐 20개만 넘게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랜덤 포레스트로 이제 피처를 사람이 정해서 추출해 가지고 적용하는 것보다 딥러닝이 전부 다 하도록 놔두면 이제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사례가 되는 것 같고요. 오른쪽은 뭐 정확도하고 리콜, 프리시전에 대한 것들. 여기서 이제 프리시전이 좀 낮은 거는 이제 그 주제 이 목적상, 프로젝트 목적상 일단은 가급적 의심이 되는 신호는 다 뽑아내는 게 필요하고, 이제 뽑아낸 것 중에 얼마나 정확도가 높으냐 이거는 그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리콜 스코어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웨이팅을 줘서 해서 프리시전은 조금 낮을 수 있는데, 목적상은 이 형태가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토리는 전체적인 스토리는 그렇고요. 그 코드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훈련시킬 때 입력 길이가 얼마씩이에요? 25,000 샘플이 그게 몇 초죠? 거기 우리 0.5초예요. 시그널은 0.5초씩 네네. 훈련시켰어요. 네네. 그리고 0.5초씩 다 라벨 붙였고 네네네. 그게 다섯 가지 저희가 중에 조절할 수 하나로. 있는 게 아니었고, 애초에 기록해서 단기로 넘어올 때 0.5초씩 끊어가지고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지금 보이는 거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 아닙니다. 랜덤 포레스트를 이제 간단하게 구현한 코드인데, 네, 데이터 로딩은 이제 저희가 피처를 추출해가지고 엑셀에서 읽을 수 있는 CSV 포맷으로 만들어 놔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읽었습니다. 그래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읽었고요. 이게 뭐 디렉터리 경로랑 파일 이름 만들어주고 판다스에서 CSV 파일 포맷 읽는 거로 읽었고, 네, 읽으면 이제 이 객체에 저장이 되고, 내용을 간단히 앞에 부분만 보면 듀레이션, 라이딩 타임 아까 봤던 속성들별로 이렇게 같이 나오고, 그다음에 라벨이 이제 1, 2, 3, 4, 5로 이제 넣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인포메이션 보는 거고, 플랫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가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하고 분리해야 되는데, 이게 클래스별로 이제 개수가 다르다 보니까 사이킨런에 있는 스트래티파이드 셔플 스플릿이라는 모듈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클래스별로 동일한 비율로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가 이제 분리가 되도록 이제 나눠줬고요. 이 코드가 이제 그 기능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비율을 대충 보면 전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24%, 한 24% 정도 되고 21%는 10%. 이게 제일 적죠. 이게 이제 마이크로 사이즈 얘기고요. 그다음에 어트리뷰트는 아까 봤던 순서대로 돼 있고, 데이터의 어트리뷰트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요게 이제 판다스의 스캐터 매트릭스라는 거를 쓰면 그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 클래스를 해줍니다. 이 각 어트리뷰트가 세로축, 가로축 나와서 이제 대각선은 이제 자기 자신끼리니까 그냥 히스토그램을 그려놓은 거고, 이제 대각선 이외의 부분들은 각 어트리뷰트 간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플롯인데, 대충 보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쉽게 보이는 부분은 여기 이제 렐러티브 앰플리튜드하고 수도 프리퀀시가 약간 상관관계가 뚜렷이 보이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잘 하려면은 이거 분석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공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간단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훈련을 위해서 라벨을 분리해야 돼서 그 속성 데이터에서 라벨 부분을 이제 제외시키는 명령을 쓴 거고요. 드랍을 썼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보면은 라벨이 제거된 그 테이블 데이터를 볼 수 있고요. 전체가 3,375개네요.
그다음에 라벨은 이제 타입을 인티저로 그냥 바꿔준 거고, 이제 1, 2, 3, 4, 5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셔플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순서는 좀 뒤죽박죽 무작위로 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테스트 데이터 셋에도 동일하게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적용을 하는데 사이킨런에 있는 앙상블의 이제 랜덤 포레스트 클래스파이어 모듈을 가져오면 되고, 이 랜덤 포레스트 내용은 우리가 스터디하진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거기에 옵션으로 이제 앙상블 모델이니까 모델 500개를 쓸 거고, 이제 그 가지치기를 할 때 최대 리프 노드를 30개로 하는 이런 세팅을 두고 이제 모델을 생성을 합니다.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 fit 메서드를 써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피처 벡터랑 이제 라벨이랑 넣어줘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이 다 되면 이제 프리딕트 메서드를 써가지고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죠. 트레이닝 데이터로 예측을 해보고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이킨런 매트릭에 있는 액큐러시 스코어라는 모듈을 써서 이제 라벨과 예측값을 넣어주면 이제 정확도가 액큐러시가 나옵니다. F1 스코어를 보려면은 F1 스코어 모듈을 로딩을 해서 임포트를 해서 또 구할 수 있죠. F1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클래스가 여러 개인 문제라서 에버리지를 웨이티드로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얼마 이렇게 나오고요. 테스트 데이터셋도 마찬가지로 예측하고 점수를 구해보면 이제 트레이닝보다 약간 낮은 89.5 정도.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 결과를 예측하는데 이제 기여한 그 속성의 중요도를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랜덤 포레스트 요 클래시파이어 객체는 피처 임포턴스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 훈련을 하고 이제 나면 요 피처 임포턴스를 이제 여기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보면 아까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중요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전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역시 사이킨런의 매트릭스에 컴퓨전 매트릭스라는 모듈도 있고 컴퓨전 매트릭스 디스플레이라는 모듈도 있어서 얘네들을 이용하면은 이제 그래피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전 매트릭스에 라벨하고 프리딕션하고 넣어주면 얘가 알아서 그 데이터 구조를 만들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컴퓨전 매트릭스 디스플레이라는 함수를 쓰면 이제 여기처럼 컴퓨전 매트릭스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테스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웨이브넷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좀 전체 데이터를 써야 돼서 데이터가 좀 커서, 그래도 이제 그냥 일반 컴퓨터에서는 좀 돌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돌려놨습니다. 그 데이터 개수를 좀 줄여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들을 로딩한 거고, 이제 웨이브넷은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GitHub나 이런 데서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갖다 쓴 건데, 잠깐 보면 클래스로 정의가 돼 있어서 웨이브넷 이런 거 설명이 돼 있고, 이제 그 변수들 구성하고 레지듀얼 블락 설계하는 게 이제 컨보 원비라는 걸 써가지고, 이제 다른 거는 거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랑 똑같은데, 여기 이제 딜레이션 레이시라는 거를 이제 점점 그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점점 2배로 크게 만들어주고, 패딩을 코절로 해주면 이 딜레이티드 컨볼루션을 구현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요걸 썼고, 그다음에 전체 모델은 이제 이 함수 메서드에서 컨스트럭트 모델에서 나오는데 인풋 들어가고, 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디테일한 건 생략을 하고 컨볼루션 레이어들이 있고, 여기 이제 레지듀얼 블락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구성하고, 뒤에 이제 또 추가 컨볼루션이랑 액티베이션이랑 에버리지 풀링 이런 것들 붙고 있고요.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로딩하기 위해서 이 모듈을 그다음에 데이터 로딩은 데이터는 이제 넘파이 바이너리 포맷 데이터로 NPY 확장자로 된 것으로 만들어 놨고 그거를 로딩을 해서 이제 데이터는 이제 좀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500개 트레이닝 데이터 500개랑 테스트 250개 썼고요. 쉐입을 보시면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니까 25,000개 샘플로 돼 있는 타임 시리즈고 클래스가 5개니까 5개, 라벨은 5개로 돼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개수 센 건데 이제 그냥 100개씩 일률적으로 만들었고 요거는 트레인 데이터는 500개가 되겠죠. 5개 클래스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라벨은 이 코드 돌리기 위해서 원하드 인코딩으로 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원하드 인코딩으로 돼 있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제 다 여기 넣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냥 인티저 밸류로 돼 있는 걸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원래는 원하드 인코딩 돼 있는 데이터를 이제 여기 그냥 이렇게 표현됐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임밸런스, 클래스별 임밸런스 문제 때문에 웨이트 주기 위해서 이제 웨이트 계산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디테일한 거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웨이브넷 모델을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되니까 웨이브넷 클래시파이어로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인풋하고 아웃풋 크기 지정해주고 커널 사이즈, 딜레이션 뎁스, 필터 개수,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하면 이제 모델이 형성이 돼서 이 모델의 구조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딜레이션 뎁스를 구라고 했으니까 레지듀얼 블락이 9개가 쌓여 있는 구조로 만든 거 이렇게 확인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여느 그 코드랑 거의 비슷하게 이제 여기 이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fit 메소드를 써서 트레이닝 데이터 라벨이랑 넣어주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도 넣어주고 에코그는 50으로 하고 배치 30, 부담 옵티마이저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그 중간에까지 훈련된 그 네트워크 모델을 저장을 하게 해놔서 이걸 넣은 거고 이렇게 하는 거 기능을 콜백이라고 하더라고요. 콜백 기능을 넣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과정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잘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 저장한 거고 이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프리딕션을 하고 프리딕트 메소드를 써서 했고 이거는 이제 이거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원하드 인코드 된 걸 인티저 밸류로 바꿨고 컴퓨전 매트릭스를 텐서플로우에 있는 이 텐서플로우 매스 컴퓨전 매트릭스 이걸 써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테스트 기반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썼던 방식으로 사이킨런에 있는 걸 써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데이터를 좀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또 테스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잘 되네요. 웨이브넷이. 네, 음,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지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그 부분이 조금 항상 질문이 있었는데, 이 웨이브넷 원래 오디오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좀 퀀타이제이션을 하거든요. 16비트를 8비트로 내리는 뭐 그런 게 네네. 우리 사이스믹 시그널은 몇 비트로 레코딩 되죠? 어, 이게 근데 그 장비 세팅하기에 따라 다른 거라서 음. 이제 그 그 장비 오디오 신세사이징 할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걔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리스케일링 하는 거를.
네. 근데 사이스믹 데이터는 우리는 거의 뭐 그런 걸 리스케일링 하거나 그런 적 않지는 않죠. 그죠? 네. 일단은 그 샘플링 프리퀀시가 50kHz로 돼 있는 장비. 50kHz고요. 네. 샘플링 프리퀀시는 굉장히 좀 낮은 편이네. 네, 음, 근데 저는 사실 사이즈믹 그냥 오일앤가스 쪽을 하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마이크로 사이즈믹 쪽 하니까 뭐 이렇게 하는가 보더라고요. 아, 우리 원래 얼마지? 난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그 사이스믹에선 프리 주파수가 어떻게 되죠? 측정 뭐, 샘플링? 이, 뭐, 3일, 그러니까 샘플링 기록할 때는 2ms니까 막 500Hz? 500Hz 정도 맞아. 응, 네, 맞아, 맞아, 맞아. 네네. 응,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라는구나 마이크로 사이스믹은. 예. 음. 지금 아까 돌린 거는 그냥 그 GPU 쓴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야 아까 CPU에서 제가, 돌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는 제 노트북에서 그냥 CPU로 한 거고요. 아, 그래 그 정도. 생각보다. 근데 아까 보니까 네. 그 코드에서 얼핏 보니까 그 블럭 개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던데. 아까 거기 그 다일레이션 그거는 그거 같은데 나는 한 레지듀얼 같거든요. 그러니까 레지듀얼 블럭 하나당 다일레이션을 몇 개를 줄 건지 그거 같았는데 보통 아, 그 블럭을 또 여러 개를 쌌잖아요. 레지듀얼 네네네네. 블럭을. 네. 그 부분이 거기에 포함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러니까 너무 빨리 됐다 그래서 아, 빨리 된 건 아니고 제가 노트북으로 돌리는데 한 몇 시간 걸렸습니다. 이걸로도 몇 시간 걸린 거예요? 예, CPU로? 예.